훈육을 야단을 치거나 벌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훈육은 그게 아니거든요. 훈육의 목적은 근데 우리는 훈육을 벌 주거나 소리 지르거나 야단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저의 훈육의 방점은 항상 그런 태도의 문제에 잘못이 있을 때 훈육을 해야 된다. 엄마 오늘 모임이 있어서 나갔다 올 거니까 동생하고 저녁밥 먹어? 이렇게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막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생각을 했어요. 동생하고 뭐 먹지? 그래갖고 막 가서 찬장도 열어보고 냉장고도 열어보고 이거 꺼내도 되나? 이건 생각하고 행동하는 과정인데 우리는 너무 지시하다 보니까 엄마 오늘 늦어. 냉장고에 열면 두 번째 칸에 초록색 통이 있어. 그 통에 있는 거 두 조각 꺼내서 렌즈에 2분 40초 데워서 지난주에 사온 장미꽃 접시에다가 두 조각씩 나서 사이좋게 먹어라까지 감정까지 지시한다고요. 어느 누가 잘했다는 걸 따라갈 필요 없이 어떻게 질문할지를 부모님들이 정말 많이 고민하셔야 돼요.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 아이가 말할 수 있는 쪽으로 그걸 열어주시고 그 아이의 말문을 열 수 있게끔 기질에 따른 다른 방향의 대화를 나눌 수 있게끔 감정을 살펴서 대화하고 그게 엄마의 대화의 스킬인 거죠.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훈육이 필요한 상황들이 오거든요. 이거는 말로는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아마 작가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럴 때 아이들한테 어떻게 풀고 대화를 하셨나요? 저도 정말 많은 시도를 했죠. 한동안 그때 생각 의자라는 게 유행했어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의 의자를 이렇게 놓고 생각하도록 만든다. 무슨 동그라미 그려놓고 이 안에 들어가서 다 같이 쓴다. 별 얘기가 정말 다 나와서 훈육을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엄마니까 저도 제 감정에 분노에 차서 아이를 이렇게 야단쳤을 때 큰아이처럼 내성형의 아이들은 눈물을 흘리고 듣지만 작은 아이처럼 고집센 외향형의 아이들은 고개를 빳빳이 들고 대항하거든요. 그럼 부모로서 존심이 상하는 거죠. 화가 더 나죠. 그렇죠. 이 조그만 게 나한테 지금 되도록 제 친구 중에 굉장히 뒤늦게 아이를 낳은 친구가 있는데 사회적으로 아주 성공한 친구예요. 이 친구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뒤늦게 낳은 이 아이가 유치원에 가는데 양말을 왼쪽 오른쪽으로 거꾸로 신고 핀을 여름에나 꽂는 핀을 꽂겠다고 난리를 쳐서 걔하고 싸우다가 야 내가 그래도 사회 나가면 이 정도 성공한 아이가 얘 양말 때문에 이렇게 치사하게 싸우고 있어야 되나? 그게 그냥 훈육의 기본인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훈육을 야단을 치거나 벌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훈육은 그게 아니거든요. 훈육의 목적은 부모 없이 이 아이가 이 사회에서 할 일과 안 할 일을 구분하는 게 훈육이에요. 그래서 뭔가 어디 가서 말썽을 부렸어요. 막 사람이 있는데 쏘아다니면서 남들을 귀찮게 했어. 이 아이가 성장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를 가리키는 게 훈육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훈육을 벌 주거나 소리 지르거나 야단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집중해서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행동을 해야 돼, 안 해야 돼를 가리키는 그 과정은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겠죠. 저는 훈육을 절대 큰 소리로 하지 않았어요. 이게 아들하고 딸이 조금 다른데요. 남자애들은 엄마의 목소리가 하이톤으로 올라가는 거 하나도 안 들어요. 다 옆으로 새요. 남자애들은 굉장히 낮은 소리로 성을 붙여 부를 때 공포를 느껴요. 이 낮은 파장의 소리가 남자애들한테 꽂힌대요. 그래서 엄마들 소리가 파장이 높잖아요. 그래서 아빠들이 부를 때 남자애들은 공포를 느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 낮은 톤으로 이름을 뭐 김철수 이러면 아이들이 이제 딱 공포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알죠. 어떤 엄마는 소리를 막 지르고 하나도 안 먹혀. 제가 이제 그런 적이 있는데 그래서 훈육할 때는 일단 제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굉장히 낮은 소리로 아이들을 앉혀놓고 분위기를 굉장히 무섭게 만들었어요. 욕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때리거나 이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대하지 그렇죠. 않고. 분위기를 압도한 상태에서 말을 하면 아이들도 느낌이 오거든요. 제가 훈육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는 저는 할 일을 안 하고 뭐 어째서 이럴 때 야단치고 그게 아니라 이 훈육을 하기 위한 몇 가지의 방침을 정해놓은 게 있었는데 인사 안 할 때 제가 낮은 분위기로 만들어서 인사를 잘해야 된다. 이 훈육은 말한 것처럼 사회에 나가서 엄마 없이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엄마 없이 수학을 하는 이건 훈육이 필요 없겠죠. 그래서 인사를 잘해야 되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였고 두 번째는 제가 물건을 줄 때 반드시 두 손으로 받아야 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요. 주세요. 두 손으로 해야지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는데 요즘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세요. 거의 아마 없어졌을 거예요. 주세요가.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느 주차장에 갔는데 주차비가 4,000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저씨한테 10,000원짜리 드렸는데 4,000원 나왔으면 6,000원 주셔야 되는데 7,000원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 계산 잘못됐습니다. 저 4,000원만 주시면 되는데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계산 바르게 됐습니다. 제가 이 통에서 20년을 근무했는데 10,000원짜리를 두 손으로 주시는 분을 처음 만나서 50% 할인해 드렸습니다.
제가 놀랬어요. 내가 무의식에 두 손으로 드렸나? 근데 그 아저씨의 그 말씀이 저를 변화하게 만든 거예요. 그 이후로 저는 삼성페이 지급할 때도 핸드폰을 꼭 두 손으로 드리면 놀라운 기적이 그분도 꼭 두 손으로 돌려주세요. 그래서 예전에 어른들이 주세요, 두 손으로 받아야지라고 했던 것이 삶의 지혜였구나. 그리고 가끔 애들이 명절에 오면 제가 바구니 주면서 테스트 해봐요. 그럼 애들이 엄마 하고 두 손으로 받으면 잘하고 있어. 아주 쉽지만 이런 것들이 이 아이가 엄마가 없을 때 살아갈 삶의 이치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 것들을 잘못했을 때 훈육이 필요하다. 왜 이게 필요한지를 어느 날 출장을 갔는데 그 아주 커다란 냉장고가 있었는데 아침 식사를 카페테리아에서 다 하는데 한 5살 된 아이가 와서 그 냉장고를 손으로 막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문이 완전 컸고요. 그냥 두드리면 소리가 엄청 크잖아요. 근데 젊은 어머님이 막 오시더니 저는 이분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사람 많은 데서 이렇게 하면 안 되라고 할 줄 알았는데 하지 마, 너 다쳐. 그래서 제가 좀 했어요. 다칠 상황이 아닌데 왜 아이의 안위를 먼저 걱정하지? 도덕적으로 보면 얘는 공중도덕을 다른 사람의 질서를 방해한 거잖아요. 그럴 때 제가 느낀 게 타인과 살아갈 때 얘가 가져야 될 것, 남을 불편하게 하고 민폐를 끼치는 것들, 이럴 때 훈육이 필요하겠다 해서 저의 훈육의 방점은 항상 그런 태도의 문제에 잘못이 있을 때 훈육을 해야 된다 생각해서 아주 낮은 소리로 경험을 공유하면서 엄마가 이렇게 했다면 너는 기분이 어떻겠어? 라고 실제적으로 말하면서 그걸 정말 많이 했고요. 어린 시절에 훈육이 필요한 건 이 생활의 태도들이라고 생각한 제가 중요하게 여겼던 그 몇 가지예요. 제가 방송을 같이 했던 신경과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인간의 뇌가 어렸을 때 아빠한테 체벌을 당했는데 엄마한테 잘못하면 까불며 맞으셨대요. 지금 기억에 남은 건 우리 아빠가 때리는 몽둥이는 진짜 아팠고 엄마는 좀 강도가 약했다. 이 생각만 들지 내가 뭘 해서 맞았다는 하나도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걸 잘못했던 걸 반성하게 만드는 게 매나 야단이나 소리 지르고 욕하는 거라면 이 아이는 그 순간 이 상처의 화살이 반성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반감을 키우겠죠. 저는 잘못했을수록 훈육이 필요할수록 따끔히 아이가 알아듣게 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상처가 되는 말을 끌어냈다고 해서 걔가 반성할까? 아니요. 그래도 내가 되게 잘못했는데 누군가 와서 위로해주면서 막 뼈 아프게 후회하게 만들 때 더 반성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짜증나거든요. 막 주식을 해서 다 말아먹었어요. 근데 친구가 와서 어떡하냐, 나도 그랬는데 힘들겠다라고 해줬을 때 속상하고 이렇지. 그러게 나한테 물어보고 했어야지. 야, 너 네 실력을 믿냐? 막 이렇게 빈정대면 정말 열받거든요. 그 친구하고 연락 끊고 싶어요. 보기 싫죠. 같은 이치죠. 그래서 진짜 반성하게 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한보 퇴보에 그렇게 안아주는 그런 분위기의 훈육이 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분위기를 낮게 만드는 건 따끔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평소처럼 빙글빙글 웃으며 그건 훈육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만든 상태에서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얘기하고 상황을 알아듣게끔 이 사태를 끌어가는 것, 그런 것들은 정말 중요하고 훈육이 필요한 순간들은 그런 실적을 내는 결과들이 아니라 네가 이렇게 노니까 이 점수가 안 나왔지, 이런 것이 아니라 아이가 생활의 태도에서 뭔가 잘못 보였을 때 그런 것들을 훈육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 제 경험에선 그랬어요. 아이들한테 저도 개인적으로 기본적인 예의 범절을 집에서 어릴 때부터 가르쳐줘야 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강연에 나가서 항상 그 얘기를 하는데 어느 PD 두 사람에게 제가 그 회사에 있을 때 저한테 팩스가 올 일이 있어서 문자를 보냈어요. 나한테 팩스가 한 통 올 거야. 좀 챙겨줘 하고 문자를 보냈는데 한 사람한테만 보내면 못 볼 수 있으니까 2명의 PD에게 딱 보냈거든요. 놀랍게도 이 한 친구는 굉장히 좀 어렵게 살았어요. 이제 지방대에서 열심히 공부한 친구. 한 친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엄친아라고 하는 아주 부자 집 아들이었어요. 문자를 딱 보냈는데 띠동 하고 문자가 동시에 왔어요. 그래서 딱 펼쳐보니까 똑같이 시작해요. 국장님 저도 밖에 있는데요. 그리고 이 엄친아 친구는 밖에 있는데 하고 끝났어요. 근데 한 친구는 밑에 한 줄이 더 있어요. 저도 밖에 있는데요. 안에 있는 작가에게 전화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5분 뒤에 다시 문자가 왔어요. 확인했습니다. 팩스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 일처리는 어디서 비롯이 됐을까요?
이 아이들이 집에서 몸으로 배웠던 대화의 정서, 좀 챙겨줘라는 말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했는가가 이 대화의 문해력이 수능에서 점수 받는 데만 쓰이는 게 아니라 대화의 문해력이 사회에 나와서 언어력이 되고 이 아이의 사회생활을 만드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죠. 우리가 20살 대학 갈 때까지만 아이를 키우겠어요? 네. 한 번 엄마면 평생 엄마고 기왕이면 내 아이가 나가서 인정받길 원하지 욕먹길 원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화들이 아이가 제가 공부대화 기술이라 했지만 공부는 학창시절에 공부만이 공부는 아니잖아요. 그쵸. 공부했던 그 태도가 사회에 나가서 일하는 그 사회 공부도 공부가 되거든요. 가끔 어느 영상을 봤더니 명문대회들을 대기업에서 좋아하는 이유는 하나다. 얘네들은 밤새울 수 있는 아이들이다. 직관적으로 보면 자기 공부하려고 밤새 본 경험이 있는 아이들의 몰입도는 일을 할 때도 몰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걸 보고 배팅하는 거지 국어, 영어, 수학 잘했다고 사회에서 그 실력으로 인정받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 아이가 국어, 수학은 안 돼서 명문대 못 갔더라도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태도는 집에서 부모가 얼마든지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계속 말씀드리는 명문대 이후의 삶이 훨씬 중요했고 저도 사회에 나와서 대학이 아니라 능력의 값어치는 그것과 다른 식으로 발현되는 아이들을 너무 많이 보고요. 그게 결국 성공인데 그 아이들을 파고 들어가 역산해 보면 우리 TV에 상담 프로 같은 거 보세요. 과거 들어가면 어린 시절에 그 아팠던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지배해서 어른 이후를 만든 것들을 정말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언어가 이 아이의 평생을 지배한다면 그 대화는 어려서 낳는 대화가 학습의 공부, 사회의 공부, 인생의 공부에 전개를 함께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 책이었어요. 요즘에는 또 아이들 자체가 단체 생활보다는 또 혼자를 좋아하고 전화보다는 문자를 원하고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 지시에 따라서 뭐 1부터 10까지 부모님들이 다 케어해준 케이스랑 반대는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막 행동하고 표현하는 케이스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뭔가를 시키실 때 70%만 주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엄마 오늘 모임이 있어서 나갔다 올 거니까 동생하고 저녁밥 먹어? 이렇게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막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생각을 했어요. 동생하고 뭐 먹지? 그래갖고 막 가서 찬장도 열어보고 냉장고도 열어보고 이거 꺼내도 되나? 이거 너무 딱딱해. 렌즈에 넣었다 10초 돌렸어. 안 녹아. 그럼 20초 돌려. 자, 이건 생각하고 행동하는 과정인데 우리는 너무 지시하다 보니까 엄마 오늘 늦어. 냉장고에 열면 두 번째 칸에 초록색 통이 있어. 그 통에 있는 거 두 조각 꺼내서 렌즈에 2분 40초 데워서 지난주에 사온 장미꽃 접시에다가 두 조각씩 놔서 사이좋게 먹어라까지 감정까지 지시한다고요. 그러면 지시만 따르다 보면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이 사회에 와서 일을 하면 시킨 것만 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 했는데 저걸 더 해야 이게 되지 않을까가 아니라 시킨 것만 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명이 시킨 것만 한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회사에서 그 아주 좋은 학교를 나온 어떤 친구가 들어와서 공개방송할 때 버튼을 눌러야 문이 열리는 문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누구 씨 가서 저기 문 좀 열어주세요. 손님들이 오니까. 이 친구가 예! 하고 일어나서 그 문 밑에 가 섰어요. 그래서 제가 문 좀 열라고요? 그랬더니 네! 하고 두리번 이래요. 제가 이제 세 번째 얘기하니까 좀 짜증이 났겠죠. 문 열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의자를 누가 갖다 주시면 하고 있어요. 지시에 길들여졌으면 저는 그 친구한테 이렇게 말해야 됐죠. 누구누구 씨 의자 가지고 거기 가서 올라가서 버튼 좀 눌러서 문 좀 열어주세요. 이건 집안에서 엄마가 정확히 세부사항을 지시했던 거고요. 제가 말했을 때 이 친구는 딱 봤으면 어떤 의자를 가져갈까를 스스로 생각했어야 되는 건 부모로부터 그런 대화의 여지를 배워본 친구들인 거죠. 그래서 부모들이 과제를 주실 때 똑같은 이치로 저는 방학에 제가 회사를 가고 아이들은 집에 있잖아요. 그러면 너 오늘 엄마 회사 갔다 올 동안 이 학습지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해. 채점도 네가 해. 이거는 과제를 지시하는 거죠. 근데 노트를 3권을 사서 그냥 엄마는 오늘 9시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10시에 무슨 인터뷰를 하고 저 혼자 써요. 그럼 각자 자기 걸 써요. 쓰다가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너무 많다. 3페이지까지 해야지. 간섭하지 않아요. 각자 한다고요. 그러면 얘는 생각하겠죠. 오늘 몇 페이지 해야 되지? 엄마가 5페이지까지 해? 라고 지시해 준 것과 지가 알아서 3페이지까지 놨다가 지금 적은가? 더 할까? 그럼 저녁에 와서 같이 점검해요. 엄마 오늘 이 사람하고 인터뷰 못했고? 그럼 자기들도 나 이거 10페이지 해야 되는데 3페이지밖에 못했네? 할 수 있는 여지의 빈틈을 7대3 정도로 계속 남겨주면 본인이 해야 될 그 과제 뒤의 분량을, 그래서 그것도 이 놀이에서도 이제 연습을 하는 거예요. 평소 말할 때도 저는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집에 책들이 많이 꽂혀 있잖아요. 그럼 애들하고 놀 때도 책 꺼내와봐 해서 읽으면서 이걸 설명하고 질문하고 이런 거 안 하고요.
자, 가위바위보 딱 해서 페이지 펼치기 해서 딱 펼쳐요. 펼쳤는데 앞에 단어가 나왔어. 이 단어로 제대로 짧은 글 지은 사람한테 선물 몰아주기 이런 거 막 해요. 애들이 탁 열었는데 뭐 탈피 이런 단어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럼 그럼 제가 탈피에 대한 힌트를 막 줘요. 그럼 아이가 그때 언어를 듣잖아요. 책을 읽고 탈피의 뜻이 뭐야? 이렇게 묻는 거하고는 게임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여지를 주면 생각하잖아요. 엄마 잠깐 생각해 볼게요. 여지를 주는 게임을 진짜 많이 하고 그런 식의 것들을 집에서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뭔가를 생각하고 말에 답을 내는 거, 감정을 표현하는 거, 지시에 대해서 어떻게 이행하는 것들, 이게 제가 방송사에서 PD는 굉장히 새로운 걸 맨날 해야 되잖아요. 똑같은 거 했다가는 유튜브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아무도 안 보거든요. 새로운 방식의 것들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 아주 어렸을 때 성탄절 선물 줄 때도 그냥 어디에다가 산타 할아버지가 나무 밑에 선물 갖다 놓고 자고 일어나면 막 반갑다 이렇게 안 하고요. 이 선물을 주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사고하고 형제 간에 대화할 수 있게 만들까? 엄청 PD 마인드로 사고했다가 선물을 2군데 놔요. 현관에 놓고 베란다에 놔요. 그리고 그 나무 밑엔 편지만 딱 놓는 거예요. 산타 할아버지야 이제 한글을 읽을 줄 알게 됐지? 라고 하면 지들 둘이 앉아갖고 할아버지는 너희들에게 정말 좋은 선물을 주고 싶은데 올 한해 정말 잘한 일이 3가지가 넘으면 현관으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베란다로 가라. 그럼 애들도 알아요. 3가지를 반드시 넘겨야 되거든요. 둘이 앉아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제가 의도했던 형제간의 대화였어요. 자꾸 얘기해야 친해지죠. 요즘에 형제간에도 사이 나쁜 애들 너무 많다 해서 자, 2사람은 이때 공동체가 됩니다. 좋은 일을 3가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뜻이 일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큰애가 그때 우리 불렁 노려놓은 건 잘못한 거 아니야? 그럼 작은 애가 아니야 형 엄마가 뒤늦게 치웠다가 칭찬했으니까 좋은 일이야. 그럼 큰애도 맞아 좋은 일이지? 자, 둘이 이제 동맹을 맺게 되는 거죠. 반드시 3가지를 넘겨서 현관으로 갑니다. 이런 걸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함께 하면서 생각해 볼 기회들. 그럼 지난 시간을 보기도 하고 생각해서 자기의 역사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생활 속에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 넣었다고 생각하면 안 보이지만 그래서 그때는 방문 수업, 미술 수업을 많이 했는데 선생님 모셔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저희 애들은 제가 보니까 그림을 못 그려요. 집안에도 미술 잘하시는 달란트도 없고 저는 그러나 미술이 너무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하니까 오셔서 그림 가르쳐 주지 마시고요. 도화지를 4칸으로 나누셔서 첫 번째 칸만 선생님이 그림을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2번째, 3번째, 4번째는 아이가 말하면서 엉망으로라도 그리게 해주십시오. 그 선생님께서 예, 이제 부산에 서면이란 거리 있어요. 서면에 이순신이 나타났다. 이렇게 첫 컷을 채우면 애들이 둘째, 셋째, 넷째. 자, 이건 생각하는 과정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기상천외한 스토리로 재밌게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묘사는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미술 잘하는 아이라면 그게 필요하겠죠. 근데 저는 이 아이들이 미술적 탤런트는 없다고 봤기 때문에 이 좋은 미술 수업을 이렇게 응용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해진 답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의미 없다. 얘네들에게 맞는 걸 따라가야지. 얘들은 이거 안 좋아하는데. 대신 과학을 엄청 좋아하니까 실험하고 이런 걸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어디 전시회를 갔다 오면 아이 방이 전시회장으로 만들어지고 그랬어요. 오만 걸 붙여서 블랙홀도 만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엄청 키워줬어요. 바보놀이도 같이 하고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할 때는 엄청 지지해주고 그런 쪽에 더 공을 들였어요. 어느 누가 잘했다는 걸 따라갈 필요 없이 거기에 맞는 것들을 끌려서 가게 만드는 것, 거기에 되게 치중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을 계속 생각하고 꾸준히 사고하게끔 만드는 것 자체가 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엄청요. 안 쉽습니다. 어떻게 질문할지를 부모님들이 정말 많이 고민하셔야 돼요.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 공부하기 힘들지? 힘들어. 안 힘들어. 이렇게 질문하지 마시고요. 어제 보니까 아이고 얼굴이 반쪽이 됐네. 오늘 공부한 과목 중에서 뭐가 그렇게 힘든 거야?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의 방향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질문하실 때 좀 더 아이가 말할 수 있는 쪽으로 그걸 열어주시고 아이가 어떻게 하는 아이인지에 따라서 그 아이의 말문을 열 수 있게끔 기질에 따른 다른 방향의 대화를 나눌 수 있게끔 감정을 살펴서 대화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아이의 말문을 열게 하고 그게 엄마의 대화의 스킬인 거죠. 이게 이런 내향형의 아이들에게는 자신감을 보듬어주는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넘어질 때도 많고 실패할 때도 많고 굉장히 많은 위기를 흔들리며 겪어요. 이렇게 내향처럼 자기 굴을 파고 들어가는 아이한테 예 그게 뭐 고민이라고 그러니 털고 일어나지. 아유 이러면 이 아이들은 상처 더 받아요. 타고난 기질의 잘못이 어디 있습니까?
정답이 어디 있어요? 그냥 그렇게 태어난 건데 목표가 높으니까 한계에 부딪히겠죠. 목표가 낮으면 한계에 부딪힐 이유가 없기 때문에 엄마가 이제 자존심 싸움이 시작이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넌 그래도 내 자식이야. 넌 내 미치잖아. 넌 내 말을 들어야 되잖아. 라는 전제가 깔리면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하늘나라에 가 계신 엄마가 단 하루 휴가를 나온다면 단 5분, 아니 5분만 나온데도 나는 좋겠다 라고 시작이 되면서 끝에 두 줄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나는 엄마하고 불러보고 이 세상 가장 억울했던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네.